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결혼한 지 8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남편은 사립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노량진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만났어요. 그때의 인연이 부부의 인연으로 이어졌고 저는 남편의 바르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됐죠. 저는 사실 보람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교사직을 택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같은 교사로서 좋은 자극을 주는 존재예요. 그런 저지만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제자가 한 명, 아니 한 분 계세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신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 시어머니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되었어요. 결혼 전 남편의 집은 가부장적인 분위기와 남편의 위로 누나가 3명이나 있다는 점을 빼고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은 시어머님이 30살에 낳은 막둥이에요. 누나들은 그런 남편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고 집안의 장손이라며 뭐든 남편을 1순위로 생각했어요. 문제는 바로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 저녁부터 시작됐어요. 저녁때가 다 돼서 시댁에 도착한 저는 거실에 차려놓은 음식상을 보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거실에 밥상이 2개 놓여 있었는데 크기가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리고 그 밥상 크기만큼 상차림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 생각 없이 남편을 따라 큰 상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글쎄 저에게 시아버지는 어허, 여자는 저쪽! 하며 저에게 손으로 작은 상으로 가라고 손가락질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눈만 깜빡깜빡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누나들이 저에게 오라며 손짓을 했고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탓에 문제 삼지 말자고 생각하며 작은 상으로 갔어요. 그렇게 형님들의 남편들과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남편은 큰 상에, 저와 형님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작은 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막 시작하려고 할 무렵 어이, 동치미 없나? 어이, 이것 좀 더 가져와. 어이!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인인 시어머니를 어이라고 부르며 이것저것을 시키셨어요. 저는 보다 못해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 일어났고 그런 저에게 시아버지는 거기 숭늉 좀 가져와 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를 거기라고 부르시지 뭐예요. 아무리 제가 아랫사람이지만 사람을 그렇게 종부리듯 어이, 거기 라고 부르다니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참지 못하는 상황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어이, 전에 선물로 받은 법주 가지고 와. 냉장고에 넣어놨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이 말한 술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여셨는데 술을 못 찾으시는 듯 한참을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거참, 왜 이리 굼떠? 기다리다 목 빠지겠네. 시아버지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셨고 저는 냉장고로 가서 구석에 놓여있는 술병을 하나 꺼내 이게 맞냐고 시아버님께 여쭤봤어요. 거기 적혀 있잖아. 뭘 물어? 찾았으면 빨리 갖고 와. 저는 별것도 아닌 일에 연신 짜증을 내는 시아버지가 불쾌했어요. 그런 제 속마음이 보였는지 시어머니는 냉큼 제 손에 들린 술병과 술잔을 챙겨 시아버지에게 갔고 저는 애써 화를 누르며 다시 작은 상 앞에 앉았는데
아무리 글씨 모르는 바보라도 병만 보면 모르나. 이 봐봐. 딱 봐도 술병이잖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 아내를 면전에 두고 그것도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와 사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다니 시아버지의 태도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아빠는 창피하게 굳이 왜 그걸 말해? 그러니까 쪽팔려. 조용히 해.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못 들었다니. 저는 형님 3명의 목소리를 또렷이 들었고 잔뜩 구박을 받고 자리로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다른 식구들 보기 민망하셨는지 밥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배가 부르다며 당신이 먹은 것들을 치우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났고 감정이입이 돼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희 친정 엄마도 친할머니에게 그렇게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식구들 앞에서 구박을 당하시곤 했거든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가족들 몰래 숨어서 우시곤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그날의 불쾌하고 황당한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분위기도 좋지 않은 가운데 전혀 개의치 않은 시아버지는 사위와 남편에게 술을 따라주며 저에게 들으라는 듯 일장연설을 시작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아무리 남녀 평등이라고 해도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네 처 위한다고 남자가 부엌이나 들락거리고 꼴사나운 짓 하지 마라. 자네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내 딸이라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알아들었지? 시아버지는 분명 남편과 사위에게 하는 소리였지만 어쩐지 저는 그게 저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기로 한 것처럼 형님들이 저에게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지 뭐예요. 울케, 나는 같은 여자지만 그래도 가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즘 애들은 무슨 남편이 집 어슴인 줄 알고 막 부리는데 그건 아니지. 안 그래? 그래. 지 얼굴에 침 뱉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하다니까. 우리 올케는 절대 안 그럴 거지? 그치? 그 소리를 들으니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행복하시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일부러 형님들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일어나 주방에 있는 시어머니를 도우러 갔어요. 그런 제 모습에 형님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연신 제 쪽을 쏘아보듯 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됐다. 너 가서 더 먹어. 다 먹었어요. 그리고 설거지 많으니까 같이 해요.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살갑게 다가가자 은근 좋아하시는 눈치셨어요. 딸이 셋이나 있는데 그 딸들은 전혀 엄마한테 살갑게 굴지 않았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측은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심신이 고단한 자리가 끝나고 신혼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이들 가르치려면 목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 담갔다며 당신께서 직접 만든 도라지청을 주셨고 저는 집에 돌아와 유리병에 붙어있는 도라지청이란 글씨를 유심히 봤어요. 결혼 전 남편한테서 시어머니가 글자를 잘 모르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그리신 듯한 그 글씨체가 어쩐지 저는 좋았어요. 아까부터 계속 뭘 보고 있어? 어머니 글씨. 아까 집에 오면서 생각했는데 내가 어머니 글씨 가르쳐드릴까? 나도 전에 한번 그래볼까 하고 시도했었는데 엄마가 평생 공부를 안 해보셔서 어려워하시더라고. 당신 보기도 그렇고 나 보기에도 민망해 하시고. 남편 말에 조금 고민이 됐어요. 제가 한글을 가르쳐드린다고 하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주변의 동료 교사들도 괜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고부간에 상처만 줄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접었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임신을 했고 입덧이 끝나 좀 나아지려고 하는 시점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상기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안 계시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당신이 병원에서 제 간호를 도맡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는데 뜻밖의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박미영 사모님 보호자분, 이거 하나만 작성해 주세요. 라며 간호사 한 분이 저희 시어머니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셨고 그 순간 저희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재빨리 제가 적겠다고 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소식을 듣고 큰형님이 병실로 왔고 시어머니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큰형님에게 네가 이거 좀 써라 라고 서류를 냉큼 넘기셨어요. 그리고는 민망하다는 듯 음료수를 사오겠다고 병실을 나가셨는데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님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큰형님은 진짜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 병원에서 까막눈이라고 소문낼 일 있어? 이럴 거면서 뭐하러 병원에 있겠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하고 서슴없이 말했고 시어머니는 지갑을 두고 갔다며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말았어요. 딸 눈치를 보며 지갑을 다시 갖고 나가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는 마치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기분이 상했고 정작 자기가 딸이면서 저렇게 자기 엄마를 무시하는 형님의 태도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병원으로 와 시어머니와 교대한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저는 남편에게서 정말 기가 막힌 시어머니의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시댁의 식모로 일을 하셨대요. 그것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9살의 나이로요. 시어머니의 집이 너무나도 가난해 굶어 죽는 것보다 남의 집 식모살이라도 하면서 끼니라도 해결하라고 시어머니의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딸을 남의 집 식모로 보내신 거예요. 손이 귀한 시댁은 자식이라곤 시아버지 혼자밖에 없었고 워낙에 귀하게 오냐오냐 자란 탓에 남자로 태어난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듯 그렇게 항상 기고만장하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식모인 처지라 갈 수 없었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만 하는 통에 그럴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식모로 10대와 20대를 보냈고 그 무렵 장가를 간 시아버지는 첫째 부인이 계속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자 자신의 어머니와 합세해 부인을 내쫓다시피 하셨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돈을 벌어 오겠다며 사우디로 떠나셨고 한순간에 양쪽 부모가 모두 사라진 형님 셋을 시어머니는 거의 자기 자식처럼 무려 10년 동안 돌보셨다는데 사우디에서 제법 돈을 벌어오신 시아버지는 훌쩍 큰 딸과 그런 딸을 돌본 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동했나 봐요. 하지만 남편의 할머니는 식모인 시어머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머리를 가위로 죄다 잘라버리시며 결혼을 열렬히 반대했지만 그 난리통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임신해 낳았다는데 나온 아이가 아들이자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시키신 거죠. 당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던 남편의 할머니는 결국엔 당신 화를 이기지 못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뒤로 좀 편안해질까 싶었더니 돌연 자신의 남편이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더 정신적으로 괴롭히며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
저는 시어머니의 인생이 너무 가여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병실로 온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간밤에 결심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래, 뭐든 말해봐. 뭔데? 저랑 같이 글자 공부해 주시면 안 돼요?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저 기훈 씨한테 다 들었어요. 저 정말 아버님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어머니 무시하는 거 더는 보기 싫어요. 걔가 괜한 소리를 다 했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됐다. 그러지 말고요 어머니 해요. 네? 내가 이건 정말 처음 하는 소린데 나도 해보려고 했어. 근데 머리가 굳어서 안 되는 걸 어쩌냐. 내가 평생 공부라는 걸 해봤어야지. 어머니,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 며느리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제가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머니 우리 해봐요. 네? 아유 됐어. 이 나이 먹고 창피하게 무슨 글 공부야. 어머니는 한사코 됐다고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끝내 제 부탁에 딱 한 달만 해보시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병원에 있는 동안 거의 시어머니와 1대1로부터 자음 모음을 익히고 낱말과 문장을 만들며 공부했어요. 제가 퇴원을 하고 나서도 늘 저희 집에 오셔서 1시간에서 2시간은 저와 공부를 계속하셨고 그렇게 약속한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간단한 글씨를 읽고 쓰실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머, 진짜 신통방통하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갔던 간판 글씨가 정말 거짓말처럼 읽히는 거야. 마치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글씨 모르면 까막눈이라고 하는가 보다. 그거 봐요, 어머니. 이렇게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가만 보니까 머리도 엄청 좋으셔. 여기서 더 열심히 하면 글씨는 뭐 다 읽고 쓰시겠는데요? 정말? 네가 보기에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 같은 머리면 검정고시 공부도 거뜬히 하실 수 있어요. 검정고시? 그 졸업장 같은 시험? 네, 요즘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과정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해 늘 한이었던 시어머니는 제가 말한 검정고시라는 말에 가슴이 뛰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그저 남들처럼 글만 좀 읽고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학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에 시어머니의 눈가의 주름 옆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이 보였어요. 그 후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공부다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공부에 완전히 빠지셨고 어릴 때 배우고 싶었지만 못 배운 서름을 폭발하듯 밤이면 돋보기를 끼시고 눈이 빠지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셨죠. 그 사실은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시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비밀로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셔도 대충 알 것 같아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출산을, 시어머니는 검정고시를 치렀고 저는 처음 겪는 출산의 고통에 그리고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는 안도감에 엉엉 울고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시험에서 합격을 하셔서 서로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서로 잘했다, 장하다 하면서요. 시아버지와 형님 셋은 이게 다 무슨 광경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한 눈치셨죠. 시아버님은 제가 낳은 아기가 아들이라는 것에 기뻐하시며 저에게 처음으로 100만 원이라는 용돈을 손에 쥐어주시더군요. 그러면서 네가 둘째도 한시 집안 아들을 낳으면 내가 그땐 너한테 500만 원 주마.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갓 출산한 며느리에게 할 소린가요? 저는 그날 이후 뭐 아니면 도다 하는 심정으로 이 뿌리부터 썩은 한씨 집안을 완전히 바꿔놓기로 마음 먹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연히 말렸지만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남녀 차별을 가족끼리 하면서 산답니까? 아이의 3·7일이 지나는 날, 그날은 모처럼 시댁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그 문제의 밥상 문화부터 어떻게든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와 형님의 남편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식사가 다 차려지기를 기다리며 각자 거실에서 시간을 보낼 때, 저는 하루 전날 미리 사다 둔 더 큰 상을 펼쳐 더 푸짐한 상을 차렸어요. 이왕 크기로 차이가 날 바엔 더 큰 상에 더 잘 차려놓고 먹자 하는 심상이었죠. 어이, 상 새로 샀어? 괜히 쓸데없이 그런데 돈을 쓰고 그래? 아버님, 이거 저희들 상이에요. 매번 좁은 상에서 먹는 게 불편해서 제가 큰 거로 샀어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자 상보다 더 큰 상을 사면 어떡해? 됐고, 어이, 상 바꿔. 싫어요. 이거 제가 여기서 먹으려고 일부러 산 거예요. 어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싫다는 소리를 해? 저도 사람인데 싫고 좋고가 있죠. 아버님도 싫은 건 싫다고 하시잖아요. 아니면 이상으로 다 같이 드시는 건 어때요? 충분할 것 같은데. 어디서 남녀가 겸상을? 됐다. 난 밥 안 먹을 테니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시아버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모습에 형님 셋은 일제히 저를 쏘아보며 원망 섞인 말을 해대는 거 있죠. 울케, 왜 괜한 짓을 해서 집안 분위기를 흐려놔? 나는 작은 상에 먹어도 상관없어. 학교 선생이라 돼서는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배웠어? 형님들은 그렇게 말하곤 자기네들도 밥을 먹지 않겠다며 소파로 가서 앉았어요. 저는 속으로 자기들은 집에서 남편 밥상 자기 밥상 따로 차려 먹나? 왜 여기에서만 유독 그런 걸 고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랑곳하지 않고 상을 차렸죠. 그때였어요. 방에 들어가신 시아버님이 자기 분을 못 이겨 나오셔서 제가 사온 상을 엎으셨어요. 이게 다 당신이 무식해서 그런 거야. 아무리 선생님은 뭐해? 시어머니가 까막눈에 눈치도 없어서 가르치질 못하는데. 어찌나 소리를 빽빽 지르시던지 저희 아이는 자다가 깨서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계속해서 폭력적인 말을 쏟아내는 시아버지를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한 소리 하려고 했어요. 그 찰나의 시어머니는 당신이 차리던 상을 시아버지처럼 똑같이 엎어버리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돌았나? 왜? 엎으려면 똑같이 엎어야지. 왜 그 상만 엎어요? 안 먹는다고 했으니 상관없겠네 뭐. 뭐야, 이 무식한 여편네가? 나 당신이랑 더는 안 살래요. 우리 이혼해요. 뭐? 이혼? 웃기지도 않아. 그래, 이혼 서류 갖다 주면 쓸 수는 있어? 어디 까막눈 주제에 데리고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혼? 이혼 같은 소리 하네.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는 시아버지에게 싱크대 서랍에서 정말로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그 자리에서 자기 몫의 빈칸을 채워 나가시는데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와 형님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쓰고 있는 이혼 서류를 빼서 들고 종이를 북북 찢으셨는데 이럴 줄 알았다는 듯 방에 들어가시더니 뭔가 보자기에 쌓인 것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혼 서류가 한 뭉치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눈에도 많아 보이는 이혼 서류들에 연신 빈칸을 채워 나가셨어요. 반복적으로 종이를 찢어버리시는 시아버지와 계속해서 새로운 이혼 서류에 빈칸을 채우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이내 지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연신 꾹꾹 눌러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시어머니를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셨어요. 내가 정말 당신과 헤어지고 싶을 때마다 모아놓은 이혼 서류예요.
당신 말대로 내가 까막눈이어서 이거 하나를 못 썼어요. 이게 뭐라고. 나는 뭐 당신이 기라면 기고 당신이 죽으라면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식모로 들어왔으니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당신 같은 남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니들, 나는 적어도 너희들을 진짜 내 딸로 생각했어. 그런데 니네들은 한 번도 날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더라. 지 아버지 따라 못된 것만 배워서 앞으로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이놈의 집구석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볼 거야. 민영아 가자. 그거 너 치울 거 없다. 여기 있는 이기적이고 무식한 것들이 치우겠지. 시어머니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오셨어요. 저야 당연히 시어머니 편이니 시어머니를 따라 나왔죠. 그 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보란 듯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까지 두둑히 챙기며 황혼 이혼에 성공하셨어요. 남편은 굳이 이혼까지 하셔야 하냐며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선택을 지지했어요. 누군가는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시부모님을 갈라서게 했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신 것에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집을 나오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며 저희 아이 육아도 도와주시고 다음 공부를 이어가셨어요. 힘드시니 천천히 하자고 해도 한사코 다음 과정을 패스해야 한다고 그 열의가 정말 말도 못했어요. 그 결과 시어머니는 3년 만에 목표하던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끝내셨어요. 중간에 불합격을 받은 날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날 평생의 한을 풀었다고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우셨어요. 저도 덩달아 어찌나 울었던지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데 눈이 너무 빨개서 창피할 지경이었죠. 전 시어머니에게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이루고 싶은 꿈을 꾸시라고 말했어요. 이왕 시작한 공부 대학까지 가셔도 되고 아니면 되고 싶은 직업에 도전하셔도 된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이 있잖아, 난 영어를 그렇게 배우고 싶더라. 외국에 나가서 거기 나라 사람들이랑 친구도 되고 싶고 혼자 막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글도 쓰고 싶어. 왜 요즘 블로그? 그런 거 있잖아. 저는 또다시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이며 당신이 하고 싶은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영어학원에 시어머니를 등록해 드렸고 그렇게 딱 1년을 공부하신 시어머니는 호주로 떠나셨어요. 제가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호주냐고 물었더니 거기 캥거루가 정말 그렇게 주머니에 지 새끼를 넣고 뛰어다니는지 궁금해서 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어쨌건 시어머니는 당신의 첫 번째 꿈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셨고 남편과 저는 부디 건강만 하시고 연락 자주 주시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지금 저희 시어머니는 여행 블로그를 잘 운영하시면서 아직도 긴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세요. 블로그에 보면 꽤 팬이 많아요. 거기 사진이며 글솜씨까지 정말 이젠 제가 거꾸로 시어머니에게 컴퓨터 활용 능력을 배워야 할 판이에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보며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꿈을 꾸는 사람이 이루는 거구나 하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아요. 아,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시아버지는 가지고 계시던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등등의 지병으로 남은 재산을 털어 요양원에 자진해서 입소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형님들도 발길을 뚝 끊었고 결국 외롭게 당신의 말년을 요양원에서 보내시는 시아버지를 보면 정말 사람은 마음보를 착하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부디 저희 아들은 할아버지를 닮지 말고 할머니를 닮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